구독자님들 안녕하십니까? 2025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보여주신 성원 감사드립니다. 새해도 건강하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유럽 열강은 그레이트 게임이라 불리는 중앙아시아 경쟁을 벌였습니다. 동시에 중국령 동 튀르키스탄에도 탐험가를 파견하여 실크로드 유적을 조사했습니다. 독일의 탐험대도 1902년에서 1914년 사이 4차례에 걸쳐 중국 서북 지역에 출몰을 했습니다. 독일 탐험대는 중앙아시아 고대 문화를 보호하고 연구한다는 명목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유물 발굴 방법이 약탈적이었고 가져간 유물의 상당수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베를린 폭격으로 사라졌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중앙아시아에 탐험대를 보내지도 않았는데도 국립중앙박물관은 트루판 유물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그것은 일본의 오타니 탐험대가 가져온 유물이 조선의 광물 채굴권을 획득하기 위해 조선 총독부에 넘겨졌고 그 이후 우리가 소장하게 된 것입니다. 약 1700여 점이라고 합니다. 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베제클리크 사원의 서원도 일부도 오타니가 뜯어온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독일이 뜯어갔다면 베를린 폭격으로 먼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3년 이상 심혈을 기울여 불교, 중국, 중앙아시아의 역사와 유적을 주제로 영상을 제작해 왔습니다. 왼쪽 그림의 재생 목록에는 제가 제작한 120개의 영상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세기 러시아가 타클라마칸과 고비 사막에서 탐험을 시작한 이래로 유럽 각국은 동튀르키스탄의 유물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독일인들이 이 경쟁에 뛰어든 것은 스벤 헤딩과 오렐 스타인의 성공적 탐험에 자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동튀르키스탄에서의 탐험이 가능했음을 증명한 사람은 스웨덴 출신의 스벤 헤딘이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마크 오렐 스타인이 1901년 영인도 정부의 요청으로 호탄에서 성공적인 탐사를 수행하고 함부르크 동양학회에서 이 발견에 대해 보고를 한 이후에 베를린은 탐험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독일 탐험대는 1902년에서 1914년까지 4차례의 탐험을 했는데 이들은 발굴 보고서를 남기기도 했지만 악마들처럼 신강성의 유물을 떼어갔습니다. 이들을 데브즈, 악마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중국의 석굴 해설자들로부터 공통적으로 듣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추운 겨울 도낭 막고울에서 해설자로부터 북한식 억양으로 일본 X, 독일 X, 영국 X 등이라는 해설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최초의 작전 지역에서 이름을 따온 독일 트루판 탐험대는 베를린 민족학 박물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독일이 탐험대를 보내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했는데 그린베델과 게오르크 후트 박사가 민간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막대한 재정 지원을 한 것은 탐험대를 호의적으로 바라본 사람 중 하나인 무기왕 프리디 크루프였습니다. 그린베델이 인솔하는 독일의 제1차 탐험대가 베를린을 떠난 것은 1902년이었습니다. 탐험대는 3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탐험대장 그린베델 교수는 베를린 민족학 박물관의 인도 부분의 책임자로서 불교 미세에 관한 탁월한 저서를 낸 전문가였습니다. 언어학자이자 불교학자인 게오르크 후트 박사가 부대장으로 박물관의 기술자 테오도르 바르투스가 참여했습니다.
엔지니어로 기술된 바르투스는 독일의 4차례 원정에 모두 참여하였습니다. 그는 벽화를 떼어내는데 진짜 기술자였습니다. 그린베델은 헬레니즘과 동아시아 유형 사이의 연결고리를 동튀르키스탄에서 찾아야 한다고 결론짓고 탐험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1903년 7월 그린베델의 귀환 시 가져온 귀중한 필사본들과 벽화, 조각품 등의 수집품들은 유럽 탐험가들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차 탐험이 성공을 거두자 독일의 아시아 연구자들 사이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으며 동시에 독일 황제 빌헬름 2세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빌헬름 2세는 독일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과학, 문화 탐험을 후원했으며 투르판 탐험대 역시 그의 후원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새로운 탐험대를 고고학적 약속의 땅으로 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산스크리트 학자인 피셸, 베를린 대학의 역사학자 에두아르트 마이어, 그리고 프리드리 밀러, 칼 에두아르트 사우 교수 등이었습니다. 단기간에 여행에 필요한 32,000마르크를 모으는 데 성공했고 다시 프리드리 크루프가 상당한 기부를 했으며 전체의 약 3분의 1은 독일의 황제가 지원하였습니다. 새로 설립된 투르판 위원회는 티르크 학자 알베르트 폰 르코크를 투르판으로 보내 고창성 유적지의 고대 가옥과 사원 유적에서 새로운 필사본을 찾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제1차 탐험대장 그린베델은 학술팀의 책임자로서 중앙아시아로 돌아가는 것을 즉시 수락해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린베델은 1차 탐험으로 인한 건강 악화, 박물관의 행정 업무로 인해 탐험에 참가할 수 없었고 여행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노트를 출판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동료들이 르코크를 보내라고 다그치는 것에 대해 실망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2차 탐험 대장은 르코크로 변경되었습니다. 독일의 제2차 투르판 카라코자 탐험. 베를린에서 부유한 포도주 판매상의 아들로 태어난 르코크는 베를린의 동양 언어 학원에서 아랍어, 튀르크어, 페르시아어 등의 동양 언어를 배웠으며 피셸 박사 밑에서 산스크리트어를 수학했습니다. 그리고 1902년 베를린 민족학 박물관의 인도 부서의 연구자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르코크에게 제2차 동튀르키스탄 탐험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위원회는 그린베델의 건강 악화를 이유로 탐험대를 이끌 새로운 인물로 르코크를 지명했습니다. 그린베델은 르코크가 제2차 선발대의 책임자로 파견되지만 자신이 약 1년 후 중앙아시아에 도착할 때까지만 르코크가 책임자 역할을 맡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르코크와 바르투스 단 2사람만의 단촐한 탐험대가 꾸려졌고 1904년 9월 베를린을 떠나 첫 목적지인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출발합니다. 이들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러시아 학술원 학자를 통해 시베리아를 횡단할 수 있는 통행증과 추천서를 구했습니다. 그 후 르코크는 모스크바로 갔는데 거기에서 시베리아 철도로 옴스크까지 가서 선박편으로 이르티시 강을 거슬러 올라가 세미팔라틴스크에 도착하고 세미팔라틴스크로부터 사륜마차 타란타스를 타고 국경 마을인 박티로 가서 우르무치를 지나 최종 목적지인 수르판까지 간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총
87km였습니다. 르 코크의 짐은 약 1.3톤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짐을 가지고 간 르 코크에게 모스크바에서부터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르 코크는 프랑스어로 수탉을 뜻합니다. 르 코크의 집안은 원래 프랑스 개신교도 출신으로 17세기 후반 종교적 박해를 피해 프로이센의 베를린으로 망명했습니다. 르 코크가 모스크바에서 동양행 특급 열차에 짐을 실으려 할 때 모스크바 역장으로부터 탑승 거부를 당했습니다. 역장은 두 사람은 태워주겠지만 화물은 실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르 코크는 50루블 지폐를 등 뒤에 들고 지옥의 문지기 앞을 지나가며 흔들었습니다. 르 코크가 그를 서너 번 왔다 갔다 했을 때 지폐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역장이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들의 기차는 1904년 벌어진 러일 전쟁에 참여하는 러시아 장교들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독일인은 기차를 타고 모스크바에서 출발해 옴스크, 현재 러시아의 땅인데 이곳까지 약 2411km를 5일 걸려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옴스크에서 전기선을 타고 카자흐스탄의 이르티시강을 거슬러 올라가 세미팔라딘스크까지 갔습니다. 이 거리는 약 721km입니다. 세미팔라딘스크에서 전형적인 러시아 운송수단, 즉 타란타스와 텔레가를 임대했습니다. 타란타스는 두 쌍의 바퀴로 된 마차입니다. 투박한 마차 위에 짐을 싣고 매트리스를 그 위에 깔고 여행자들은 누워서 여행을 합니다. 웃기는 것은 텔레가의 첫 축이 마찰열로 인해 자주 불이 붙어 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었기 때문에 모래로 불을 꺼야 했습니다. 르 코크는 세미팔라딘스크로부터 러시아의 마지막 역참인 박티까지 밤낮으로 달려 476km를 8일 만에 도착했습니다. 건너편은 중국의 타청입니다. 르 코크는 여기에서 중국의 국경도시 타청으로 넘어갔는데 러시아 영사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이는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추천장 덕분이었습니다. 러시아 영사는 르 코크에게 몽골인들과 키르기스인들이 서로 싸우고 있으므로 매우 조심해서 여행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르 코크는 12,000루블의 금화를 말등에 실었는데 이 금화가 무거워서 말에서 내려 텔레가 위에 그 돈을 싣고 마우저 카빈총을 가지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그는 스프링이 없어 충격이 그대로 전달되는 텔레가를 타고 도로 상태가 나쁜 길을 가는데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르 코크는 타총에서 신강성의 성도인 우르무치까지 530km를 16일 만에 도착했습니다. 르 코크가 우르무치에 도착해서 처음 목격한 것은 도로에서 벌어진 사형 집행 장면이었습니다. 이 광경은 르 코크에게 매우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사형수는 카파스라는 우리에 갇혀 있는데 머리는 나무 사이에 단단히 고정되었고 발판이 조금씩 내려가서 목이 늘어나 결국 죽게 되는 장치였습니다. 이 죄수는 결국 8일 만에 죽었습니다. 죽음을 찬찬히 즐기는 잔인한 사형도구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야만적인 사형 장치 옆을 무심하게 통행했습니다. 멜론 장수는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형수 옆에서 태연한 표정으로 과일, 하미과를 팔고 있었습니다. 죽음과 삶이 교차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르코크는 죽어가는 사형수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사막에 묻힌 중국령 투르키스탄의 보물들 Buried Treasures of Chinese Turkestan에 게재했습니다. 두 독일인은 우르무치에서 199km를 더 달려 투르판에 당도했습니다. 르코크는 투르판이 바다보다 낮은 저지대임을 알고 놀랍다고 썼습니다. 그는 미국 지리학자 엘스워스 헌팅턴의 연구를 인용해 이곳이 해수면보다 300피트, 91.4m 이상 아래에 있다고 썼습니다. 이곳의 아이딩 호수는 마이너스 154m입니다. 무자비한 태양은 중앙아시아의 이 저지대에 광선을 쏟아부어 온도계는 종종 화씨 130도, 섭씨 54.4도를 기록했습니다. 투르판에 부유한 주민들은 더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온도가 낮은 지하방을 만들었습니다. 지하실에는 모기, 모래파리, 전갈, 큰 거미 등 온갖 곤충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바퀴벌레는 커다란 붉은 눈과 위협적인 더듬이를 가지고 코 위에 앉아 커다란 눈으로 내려다 보았다고 합니다. 바퀴벌레가 긴 더듬이로 눈을 공격하려 할 때 이들은 공포를 느끼고 그 바퀴벌레를 으깨곤 했는데 극도로 불쾌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이는 투르키스탄과 티베트 전역에서 가축과도 같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수은 연고를 바른 흡수지를 겉옷 주머니에 넣으면 수은은 이와 석회를 죽였다고 합니다. 연간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 투르판의 농업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투르판 오아시스의 비옥한 황토 토양은 충분히 물만 공급되면 풍성한 수확을 낼 수 있었습니다. 농산물 중에서도 유명한 것은 포도, 멜론, 석류입니다. 멜론은 하미가를 뜻합니다. 그리고 옥수수, 기장, 특히 질 좋은 밀도 생산되었습니다. 북쪽 산악지대의 높은 곳에서 계곡으로 흘러내려오는 작은 강들이 있긴 하지만 이 물로는 경작지의 일부만을 적실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투르판의 주민들은 사람들을 경악시키는 지하수로를 건설했습니다. 곡괭이만으로 땅의 경사를 지능적으로 계산하여 수로를 팠습니다. 이 수로는 페르시아어로 카리즈, 중국어로는 칼징이라고 불립니다. 투르판 사람들은 샘의 정확한 위치를 정한 뒤 경사진 지면을 따라 갱도를 팠습니다. 투르판의 사막에는 분화구 구멍처럼 카리즈에서 모래를 파낸 구멍이 가득합니다. 르코크는 밤에 말을 타고 가다가 구멍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썼습니다. 락춘의 왕은 70얀부를 들여 카리즈를 만들었는데 첫 해에는 60얀부를, 다음 해에는 80얀부를 벌어들였습니다. 물 공급은 이처럼 수익률이 높았습니다. 1904년 11월 18일 두 사람은 투르판 동쪽의 카라호자에 도착했습니다. 고창성을 뜻합니다. 이들은 진흙으로 건축된 이 폐허의 도시에서 얼마간 머물며 발굴 작업을 벌일 예정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비옥한 흙에서 경작하려고 고대 도시의 곳곳을 파괴해 놓았습니다. 건물도 프레스코 벽화를 찾는 농부들의 손에 부서져 있었습니다. 농민들은 프레스코화를 그린 안료가 비료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들보나 석가래의 제목들도 건축자재나 땔감용으로 사용했습니다. 농부들의 손에 유행이 살아남은 벽화도 사람과 동물의 그림에서 눈과 입을 파낸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르코크는 여러 사원에서 필사본, 프레스코 벽화, 천에 그린 걸개 그림, 각종 직물 등 아름다운 유물들을 대거 발굴했습니다.
이 외에도 비단, 아마, 모시직물 24가지 서로 다른 서체의 필사본 조각들도 발견되었습니다. 바르투스는 그의 탁월한 솜씨로 벽화를 잘라내는데 그를 엔지니어라고 부른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루코크는 몇 개월 동안 카라호자에 머물면서 새벽 4시 이전에 일어나서 더위나 추위를 견디며 저녁 7시까지 일했고 밤에는 수확물을 기록하고 포장했습니다. 그들은 양고기 비빔밥에 질렸습니다. 양기름에 비빔밥 아니면 밥에 양기름을 비빈 것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느끼한 맛은 먹어본 사람만이 압니다. 상김계곡 아기즈 르코크는 카라우자에서 11월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벌써 2월 말부터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르코크는 카라우자 북쪽에 있는 상김 계곡으로 무대를 옮겼는데 이곳은 시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 상김 계곡은 북쪽 끝에 있는 작은 마을의 이름에서 이름을 따서 상김 아이즈라고 불립니다. 협곡의 서쪽에는 사원들이 줄지어 서 있고 오른쪽 언덕에는 많은 인도탑, 스투파가 있습니다. 이 사원들에서 2개의 서호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바르투스가, 하나는 르코크가 발견했습니다. 바르투스가 찾은 것은 큰 수도원의 승려방에서 발견한 것으로 옥수수 부대로 몇 자루를 채울 만큼 많았습니다. 이 필사본들은 거의 모두 초기 튀르크어와 위그루 문자로 쓰여있는 종교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구원을 필요로 하는 신자들이 불교의 메시아인 미륵과 만나는 장면을 묘사한 조각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생김의 발굴을 마치고 베제클리크 사원으로 갑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베제클리크 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